프랑스도 못한 걸 한국이 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어느 프랑스 기술자가 한국에서 성공한 기술 때문에 프랑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콧대 높은 프랑스가 자랑하던 철도 기술이 한순간에 우스운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프랑스 기술자는 매국노라는 비난까지 받으면서도 끝까지 한국에 남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제가 왜 한국에 있는지 설명하려면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09년 6월 14일 오후 3시 47분, 저는 아직도 그 시각을 정확히 기억해요. 파리에서 릴로 향하는 떼제베 듀플렉스 열차 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9살이었던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프랑스 북부 평원을 바라보며 신이 나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떼제베는 제게 마법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은빛 괴물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몰라요. 기차역에서 떼제베를 볼 때마다 저는 언제나 흥분했었거든요. 길고 우아한 선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열차가 아라스 근처 곡선 구간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금소금이 들렸어요. 끼! 마치 거대한 괴물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죠. 동시에 몸이 오른쪽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뜨개질 바늘을 놓치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순간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이 뒤틀리고 있다는 느낌만 들었어요. 창밖 풍경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충격이 왔습니다. 쾅!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객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저는 어머니와 함께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가방들이 머리 위로 쏟아졌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귀가 멍멍했고 코에서는 금속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들어왔어요. 저는 어머니를 찾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제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눈은 떠 있었지만 저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죠. 제가 어머니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요.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저는 어머니 곁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죠. 마치 시간이 그 순간에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고 원인은 궤도와 차륜 사이의 미세한 오차였어요. 기온 변화로 인한 레일 팽창과 차륜 정렬 시스템의 오작동이 겹쳐서 일어난 참사였습니다. 단 몇 밀리미터의 차이가 120명의 부상자와 11명의 사망자를 낳았죠. 어머니는 살아남으셨습니다. 하지만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게 되셨어요. 지금도 릴레 한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 계시죠. 의식은 있지만 말씀을 하지 못하시고 저를 알아보시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9살 어린 소녀에게 떼제베는 더 이상 멋진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시간을 멈춰버린 괴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사고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저에게는 마치 어제 일 같았어요. 매일 밤 꿈에서 그 금소금이 들렸고 아침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기차를 멀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죠.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철도공학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놀 때 저는 도서관에서 기계공학 서적들을 파고 들었어요. 특히 열차의 제동 시스템과 궤도 역학에 관한 부분은 몇 번을 읽어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걱정하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트라우마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것 아니냐며 상담을 받아보자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사명이라고요. 릴 과학기술대학교에 입학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철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기계공학과 인공지능 그리고 시뮬레이션 공학까지 철도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섭렵했어요. 교수님들은 제 열정에 놀라워했지만 동시에 우려도 표했습니다. 말이
너무 한 분야에만 매달리는 것 아니야? 교수님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목표가 분명했거든요. 열차가 다시는 멈추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대학 4년 동안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연구실에 나갔습니다. 주말에도 휴가철에도 마찬가지였죠. 다른 학생들이 여행을 가거나 연애를 할 때 저는 컴퓨터 앞에서 궤도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전 세계 고속철도 사례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KTX도 살펴봤어요. 2004년에 개통된 한국 최초의 고속철도였죠. 솔직히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것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기술 이전을 받은 후발국의 모방작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흥미로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받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라 자국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있었어요. 특히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의 특성상 터널과 교량 비율이 높았는데 이에 맞는 독자적인 해결책들을 찾고 있었죠. 그래도 여전히 프랑스의 아류작이라는 인상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당시 제게는 프랑스 철도 기술의 우월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말이죠. 아무튼 당시 졸업 논문 주제는 당연히 열차 안전 시스템이었어요. 실시간 궤도 차륜 정합성 분석을 통한 탈선 예방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200페이지가 넘는 논문을 썼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학부생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며 극찬하셨죠. 그 논문에서 저는 2009년 떼제베 사고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기상 조건과 레일 온도, 또 차륜 마모도 그리고 신호 시스템 상태까지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재구성했어요. 그리고 만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2019년 저는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프랑스 국영철도청에 지원했어요. 바로 그 떼제베를 운영하는 회사였죠. 면접에서 면접관은 제게 물었습니다. 왜 이곳에 오고 싶은지, 그리고 철도 분야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를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10년 전 그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제 어머니도 그중 한 분이라고요. 하지만 복수가 아니라 예방을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다고요. 입사 후 저는 기술개발부 안전시스템팀에 배치되었습니다. 선배들은 신입사원치고는 너무 진지하다며 웃었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제가 맡은 첫 번째 프로젝트는 차량의 진동 감지 시스템 개발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틈날 때마다 더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구상했죠. 3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완성된 설계도를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A4 용지 300장 분량의 상세한 기술 문서였어요. 그 안에는 제가 지난 10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 시스템만 있다면 2009년 같은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설계도를 제출한 지 한 달 후 기술개발부장 피에르 뒤랑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설계서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표지에는 빨간색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반려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죠. 말이, 이 설계는 받아들일 수 없네. 뒤랑 부장의 첫 마디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3년간 밤낮 없이 연구한 결과가 단 한 문장으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죠. 이유를 묻자 그는 여러 가지를 나열했어요. 우선 비용 문제였습니다. 제가 제안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기존 떼제베 차량 전체를 개조해야 했거든요. 차량 한 대당 약 200만 유로, 전체 차량에 적용하면 수십억 유로가 필요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뒤랑 부장은 제 설계서를 넘겨가며 말했습니다. 이건 과잉 설계야. 현재 떼제베의 안전 시스템도 충분히 효과적이거든. 2009년 사고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었을 뿐이라고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극히 예외적인 상황, 120명의 부상자와 11명의 사망자를 낳은 사고를 그렇게 표현하다니요. 제 어머니가 여전히 병상에 누워 계신데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자네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한 것 같아.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기술적 판단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뒤랑 부장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마치 제가 감정에 휘둘리는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필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설계의 기술적 근거를 하나하나 설명했고 비용 대비 효과를 증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뒤랑 부장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논의는 끝났다며 저를 내보냈죠.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울컥했어요. 복도에서 만난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설계서를 다시 펼쳐놓고 검토해봤어요. 정말 과잉 설계일까? 제가 감정에 휘둘려 비합리적인 판단을 한 걸까? 하지만 아무리 봐도 논리적 결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다시 뒤랑 부장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더 간소화된 버전의 설계안을 들고 갔습니다.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단계적 도입 방안도 포함시켰죠.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굳이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이라는 표현에 저는 깊이 상처받았어요. 3년간 밤낮 없이 연구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물을 그렇게 평가절하 하다니요. 더욱이 제가 제시한 모든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또 다른 기회가 왔어요. 프랑스 기술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린 거였죠. 저는 한 번 더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제 아이디어를 발표했어요. 여러 전문가들 앞에서 20분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기존 시스템도 충분히 안전한데 굳이 이런 복잡한 걸 도입할 이유가 있냐고 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제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프랑스 철도청은 이미 완성된 시스템이라고 믿고 있었고 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혁신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조직이었어요. 공모전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입선에도 들지 못했어요. 대신 기존 시설 개선이나 소소한 효율성 증대 방안들이 상을 받았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병문안했어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보며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쌓아온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과연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수많은 업무 메일 사이에서 한 통의 초청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었죠. 처음에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제대로 된 공식 초청장이었습니다.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제가 대학 시절 발표한 논문이 눈에 띄었다며 초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KTX라는 고속철도가 있다는 정도만 들어봤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프랑스 떼제베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것이라고 알고 있었죠. 하지만 초청장에 첨부된 자료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K-벨로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 자료였는데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완전 독자 개발 고속철도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 특히 실시간 제어와 진동 완화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비슷한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철도 기술에서는 후진국이었지만 불과 3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거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처음에는 프랑스나 독일의 기술을 도입했지만 점진적으로 독자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빠른 발전 속도는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며칠 고민한 끝에 저는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환경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휴가를 내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과연 한국의 철도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제 경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어머니 병실을 찾았어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께 한국에 다녀올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지만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정말 역동적인 도시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공항철도를 타면서 저는 한국의 철도 시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철도 시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모든 것이 최신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고 정시 운행률도 뛰어났습니다. 특히 승강장에서 열차까지의 접근성이나 안전시설들이 매우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KTX를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외형적으로는 떼제베와 비슷해 보였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차체의 공기역학적 설계나 소음 감소 장치들이 인상적이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세미나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진행될 세미나에는 세계 각국의 철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고 했어요. 저도 둘째 날에 제 연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시내를 걸어다니며 저는 이상한 기대감을 느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 제가 찾던 답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표정에서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지하철을 타면서 놀란 건 시스템의 정교함이었습니다. 실시간 도착 정보와 자동 승강장 안전문, 그리고 정확한 정시 운행까지 제가 프랑스에서 제안했던 많은 아이디어들이 이미 실현되어 있었어요. 이런 기술력이라면 분명 제 연구에도 관심을 보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미나 첫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면서 한국 사람들의 출퇴근 풍경을 지켜봤어요.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질서정연했고 지하철 시스템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원 건물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로비에 전시된 KTX 모형이었어요. 실물의 10분의 1 크기였지만 디테일이 살아있었습니다. 특히 차체 하부의 대차 구조를 보니 프랑스 기술에서 많이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접수처에서 명찰을 받고 세미나 홀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독일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온 전문가들도 보였어요. 분위기는 학술적이면서도 실무적이었습니다. 개회사가 끝나고 첫 번째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정민 박사가 K-벨로시티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의 발표를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철도청에서 제안했던 아이디어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정민 박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기술에 대한 그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특히 안전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 그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저와 같은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표 중간에 그가 언급한 내용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철도 기술의 후발주자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미 완성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개선하려는 자세였죠. 점심시간에 정민 박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리 씨 맞죠? 당신의 논문을 읽어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실시간 궤도 차륜 모니터링 시스템 부분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누구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던 제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만난 거였죠. 우리는 점심을 함께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민 박사는 제 연구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어요. 기술적인 구현 방법부터 실제 적용 가능성까지 정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누구에게도 제대로 설명할 기회가 없었던 제 연구 내용을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박가은 실장이라는 30대 여성 엔지니어였어요. 그녀는 제어 설계 전문가로
K-벨로시티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매우 똑똑해 보였어요. 그녀가 설명하는 기술적 내용을 듣다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단순히 외국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용기를 내어 질문했어요. 진동 제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예측 제어는 고려해봤는지 물어봤습니다. 박가은 실장의 답변은 매우 솔직했어요. 현재로서는 사후 대응 위주의 시스템이라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예측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바로 제가 연구해온 분야였죠. 그날 저녁, 정민 박사와 박가은 실장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한식당에서 불고기를 먹으며 우리는 철도 기술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음식은 처음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정민 박사가 말했어요. 마리 씨,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K-벨로시티 프로젝트에서 안전 시스템 부분이 가장 큰 숙제거든요. 당신의 경험과 기술이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박가은 실장도 동의했습니다.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 부분은 우리가 가장 취약한 영역이에요. 당신의 연구 내용을 보니 정확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제안을 듣는 순간 저는 흥미를 느꼈어요. 프랑스에서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제 아이디어가 여기서는 환영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제가 프랑스를 떠나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제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에 남아서 계속 벽에 부딪힐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해볼 것인가?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병상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두고 한국으로 올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제 기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해야 하는 것 아닐까? 밤새 고민스러웠죠. 그리고 다음 날 제 발표 차례 시간에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20분간 발표했어요. 주제는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을 통한 철도 사고 예방 시스템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한국 연구진들의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정민 박사는 저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지하 2층에 위치한 거대한 공간이었는데 들어서자마자 압도당했어요. 실물 크기의 KTX 차량 한 량이 통째로 들어와 있었고 사방에는 각종 측정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우리 K-벨로시티 프로젝트의 심장부예요. 정민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고속철도의 모든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검증하죠. 특히 안전 시스템 부분에서 당신의 도움이 절실해요. 실험실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프랑스에서도 보지 못한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거든요. 특히 차륜과 궤도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하는 장치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박가은 실장이 저에게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설명해줬어요. 단순히 빠른 열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고속철도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시속 400km 상용 운행을 목표로 하되 안전성은 현재보다 더욱 향상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가은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은 진동 감지와 제어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정작 가장 중요한 궤도와 차륜 상호작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은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당신의 기술이 필요해요. 정민 박사가 말했습니다. 차륜의 센서를 내장해서 궤도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기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 제 고민을 눈치챈 정민 박사가 말했어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일단 단기 프로젝트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3개월 정도 우리와 함께 일해보시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의 제안은 매우 합리적이었어요. 바로 이민을 결정하기보다는 일단 경험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프랑스 철도청에 3개월 휴직을 신청하고 한국에서 일해보기로 했어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연구원으로서 말이에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제공한 임시 거주지에 짐을 풀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주로 기존 시스템을 파악하는 데 보냈어요. K-벨로시티의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내용들을 분석했습니다.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았지만 역시 안전 시스템 부분에서는 보완이 필요했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곡선 구간에서의 횡방향 진동이었습니다. 시속 400km로 달릴 때 기존의 제어 시스템으로는 완벽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웠어요. 바로 2009년 떼제베 사고와 유사한 위험 요소였죠. 저는 제가 개발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K-벨로시티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차륜에 내장할 센서의 종류와 배치,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그리고 제어 시스템과의 연동 방법까지 모든 것을 새로 설계해야 했습니다. 박가은 실장은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매일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술적인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제어 시스템 전문 지식과 제 안전 모니터링 기술이 결합되면서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일하는 것은 프랑스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의사결정이 빨랐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바로 검토하고 좋다고 판단되면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몇 달씩 걸리던 승인 과정이 여기서는 며칠이면 끝났어요. 연구 환경도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필요한 장비나 자료가 있으면 즉시 지원해 주었고 실험도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동료들이 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주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드디어 첫 번째 시험이 있었어요. 제가 설계한 센서 시스템을 실제 차량에 설치하고 테스트해보는 거였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시험 선로에서 진행되었어요. 시험 당일 아침, 저는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꿈꿔왔던 시스템이 드디어 현실에서 테스트되는 순간이었거든요. 16km 길이의 직선 구간과 다양한 곡선 반경을 가진 시험 구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K-벨로시티 CJ 차량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설계한 센서들이 차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시험팀은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정민 박사를 비롯해 박가은 실장,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담당으로 참여했죠.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이번 시험의 성공 여부가 K-벨로시티 프로젝트 전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테스트는 시속 200km 주행이었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속도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올려가는 계획이었어요. 제 센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차륜과 궤도 사이의 접촉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중앙 제어실로 전송했습니다. 초기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센서들이 정확하게 작동했고 궤도 상태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직선 구간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었죠. 제어실의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데이터를 보며 모든 팀원들이 만족해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곡선 구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속 300km로 속도를 올리고 반경 4000m의 곡선에 진입했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제 시스템도 예상대로 작동했고 차량의 기울기와 횡압도 안전 범위 내에 있었죠. 그런데 더 급한 곡선인 반경 2500m 구간에 들어서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갑자기 차륜과 궤도 사이의 접촉 패턴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제 센서가 감지한 데이터에 따르면 좌측 차륜의 접촉 압력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모니터를 지켜보던 박가은 실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리 씨, 이 데이터가 정확한가요? 좌측 2번 차륜의 압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저는 즉시 다른 센서들의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센서가 같은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정민 박사가 무전기로 운전실에 연락했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직선 구간으로 나와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반경 2000m의 더 급한 곡선에 진입하면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삐!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제어실의 모든 모니터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제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한 거였어요. 동시에 열차는 비상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10년 전 떼제베 사고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차륜과 궤도의 정렬 불일치, 곡선에서의 과도한 횡압, 그리고 갑작스러운 제동까지. 다행히 K-벨로시티는 안전하게 정지했습니다. 제 시스템이 위험을 미리 감지해서 사고를 막은 거였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목표했던 시속 400km는커녕 300km도 안전하게 달릴 수 없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시험이 중단되고 모든 팀원들이 긴급 회의에 들어갔어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제 센서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정작 감지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였어요. 박가은 실장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제어 시스템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궤도와 차륜 사이의 동적 상호작용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요. 단순한 진동 제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민 박사도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그날의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봤어요.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센서들이 수집한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문득 2009년 떼제베 사고 보고서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어요. 곡선에서의 불안정성, 차륜 정렬 불일치, 그리고 갑작스러운 제동. 하지만 당시에는 이를 예방할 방법이 없었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저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문제가 시작된 시점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단순히 곡선 반경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기온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아침에는 영상 5도였는데 오후에는 영상 15도까지 올라갔거든요. 단순히 기계적 정렬만 보는 게 아니라 온도 변화에 따른 동적 변화까지 고려해야 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연구원에 갔습니다. 정민 박사와 박가은 실장에게 제 발견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들도 제가 보여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고는 놀라워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연구원에 도착하자마자 정민 박사의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밤새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갔을 때 정민 박사는 어제 실패한 시험 때문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2009년 떼제베 사고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당시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어요. 사고 당일 오전에는 기온이 낮았는데 오후에 급격히 상승했거든요. 그때 저는 9살이어서 이런 기술적 세부사항은 몰랐지만 지금 와서 분석해보니 명확한 상관관계가 보였어요. 박가은 실장도 부름을 받아왔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나서 그녀도 놀라워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제어 시스템이 기계적 진동은 잘 잡아내지만 이런 환경적 변수에 의한 문제는 대응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정민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을 추가하고 열팽창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예요. 제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에 온도 센서와 예측 모델을 통합하면 됩니다. 그 아이디어는 모든 사람을 흥분시켰어요. 하지만 구현하기까지는 많은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며칠간 저는 거의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온도와 궤도 변형 사이의 상관관계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작업에 매달렸어요. 다행히 프랑스에서 공부했던 재료공학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주간의 집중적인 개발 끝에 드디어 새로운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의료진이 태블릿을 어머니 침대 앞에 놓아주셨죠. 비록 어머니는 말씀하지 못하셨지만 제 얘기를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2009년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화면 속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성공한 건 아니지만 이번엔 정말 될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의 눈동자가 살짝 움직인 것 같았어요.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어머니가 저를 응원하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것을요. 두 번째 시험일이 밝았습니다. 이번에는 대전 시험 선로뿐만 아니라 실제 KTX 노선의 일부 구간도 사용하기로 했어요. 더 다양한 조건에서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죠. 아침 일찍 시험팀이 모였는데 지난번보다 긴장감이 더 감돌았어요.
첫 번째 구간은 시속 250km로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온도 센서가 실시간으로 레일 온도를 측정하고 알고리즘이 열팽창을 예측해서 미세한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녹색으로 표시되며 안전 범위 내에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곡선 구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 문제가 발생했던 바로 그 구간이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주시하며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시스템이 미리 온도 변화를 감지하고 궤도 상태를 예측하기 시작했어요. 400km 속도계가 목표 수치를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제어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시스템의 모든 지표가 안전 범위 내에 있었고 차량도 완벽하게 안정적이었습니다. 드디어 해냈던 거예요. 정민 박사가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마리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어요. 박가은 실장도 눈물을 글썽이며 축하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정민 박사가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시스템의 성공으로 K-벨로시티 프로젝트가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식으로 한국에 남아서 프로젝트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어요. 마리 씨가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도 없었을 거예요. 정민 박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술과 경험이 한국의 철도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렸어요. 이제 정말로 세계 최고의 고속철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남아서 제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요. 프랑스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여기서는 가능했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만든 시스템이 정말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험 성공 소식이 전 세계 철도업계에 퍼진 건 그 다음 주였어요. 한국의 K-벨로시티가 시속 400km 안전 운행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국제철도 전문지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이라는 혁신적인 안전 기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어요. 저는 한국에 남기로 결심하고 프랑스 철도청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프랑스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조국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기술이 진정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은 한국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사직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후에 시작되었어요. 프랑스 철도업계가 K-벨로시티의 성공 소식을 접하고 발칵 뒤집힌 거였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을 프랑스 기술자가 개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폭발했어요. 파리의 한 철도 전문지가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고속철도의 성공 뒤에 숨은 프랑스 기술자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사에서는 제가 프랑스 철도청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한국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프랑스 철도청 경영진의 반응이었어요. 뒤랑 부장이 직접 언론에 나서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마리 도플랑이 한국에서 사용한 기술은 프랑스 철도청에서 개발된 것이며 이는 명백한 기술 유출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의 주장은 터무니없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한 기술이었거든요. 오히려 프랑스 철도청에서는 제 아이디어를 번번이 거절했었죠. 하지만 언론은 뒤랑 부장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어요. 상황이 더욱 악화된 건 프랑스 정부가 개입하면서부터였습니다. 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어요. 동시에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던 저에게 갑자기 프랑스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사가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영사관에 갔을 때 마주한 건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프랑스 정부는 당신의 행동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영사가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철도 기술을 외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즉시 귀국해서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기술은 순전히 개인적인 연구 결과예요. 프랑스 철도청에서는 오히려 거절당했던 아이디어들이죠. 어떤 국가 기밀도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당신이 프랑스 철도청에서 근무하며 접촉한 모든 기술은 프랑스의 지적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10년간 연구해온 결과물을 도둑질이라고 말하다니요. 며칠 후 더 심각한 압박이 시작되었어요. 프랑스 검찰이 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혐의는 국가기밀 유출과 지적재산권 침해였어요. 만약 기소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였습니다. 정민 박사와 박가은 실장은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건 프랑스 내 여론이었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저를 배신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조국을 버린 기술자, 프랑스 기술을 팔아넘긴 매국노 같은 표현들이 기사에 등장했어요. 특히 가슴 아팠던 건 과거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프랑스 철도청 시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저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정당했고 누구에게도 부끄러울 게 없었거든요. 그런 제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제 송환을 요구한 거였어요. 프랑스 정부의 송환 요구가 공식화된 다음 날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프랑스 언론들이 연일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저를 배신자로 몰아세우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민 박사와 박가은 실장에게 기자회견을 열고 싶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말리더군요. 지금 나서면 더 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하고 그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프랑스 언론을 대상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 모두 화상으로 참여했죠. 회견장에 들어설 때 수많은 언론사들이 참가한 목록을 보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원고를 펼쳐놓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먼저 제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2009년 떼제베 사고, 어머니의 부상, 그리고 그 일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말이에요. 저는 9살 때 떼제베 사고를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병상에 누워 계시죠. 그때부터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19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화면 너머 기자들이 숨죽이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기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사고 피해자 가족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거예요. 그동안 언론에서는 이런 개인적 배경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거든요. 그 사고가 제 시간을 멈춰버렸다면 제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멈추게 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기술은 제가 10년간 혼자 연구해온 결과물이에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제 개인적인 연구 성과입니다. 한 프랑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철도청에서 근무하며 얻은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프랑스 철도청에서는 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과잉 설계라고 거절당했거든요. 채팅창의 질문이 갑자기 끊임없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했어요. 프랑스에서는 기존 시스템이 충분하다며 혁신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환영했고 함께 발전시켜 나갔죠.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성과입니다. 그때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왜 프랑스를 떠나 한국을 선택했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더 깊은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요. 저는 프랑스를 떠난 게 아니에요. 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거죠. 프랑스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소중한 나라예요. 하지만 제 기술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꿈꿔왔던 안전한 철도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도 숙연해졌죠.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생각해요. 좋은 기술은 그것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 쓰여야 합니다. 저는 어떤 국가 기밀도 유출하지 않았어요. 단지 제가 개발한 기술을 인정해주는 곳에서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독일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인가요? 프랑스로 돌아갈 생각은 없나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남아서 계속 연구하고 싶어요. 이 시스템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더 발전시켜서 전 세계 철도의 안전성을 높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정부의 압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프랑스 국민으로서
조국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하겠어요. 만약 그것이 죄라면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탈진한 상태였어요. 19년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거든요. 정민 박사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마리 씨.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기자회견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제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였어요. 프랑스 내 여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마음이 홀가분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기로 했어요.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말이죠. 기자회견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릴 대학병원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상당히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도플랑 씨, 어머니께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19년 만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반응을 보이셨다는 거였어요. 바로 제 기자회견 영상을 보시면서 말이죠. 병원 직원이 평소처럼 어머니 병실에서 뉴스를 틀어놓고 있었는데 제가 나오는 장면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움직이셨다고 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요. 간병인이 깜짝 놀라서 의료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영상통화가 가능할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몇 분 후 제 휴대폰 화면에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19년 전과 거의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말이에요. 제가 화면을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화면을 향해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뇌파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의식 회복은 아니지만 분명히 인지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거였어요. 특히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기자회견 영상을 보실 때 가장 큰 반응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어요. 저는 화면 속 어머니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2009년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어머니 덕분에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의료진도 놀랐습니다.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도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19년 만에 어머니와 진정한 소통을 하는 것 같았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런 반응이 계속되면 재활 치료를 통해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어렵겠지만 의사소통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프랑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지난 19년을 돌아봤어요. 어머니는 제가 철도 기술자가 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지만 의식이 없어서 함께 기뻐할 수 없었거든요. 릴 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9년 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병원에 가는 거였어요. 어머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마리가 왔어요. 제가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더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히 인식이 있었어요. 저를 알아보고 계셨던 거죠.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잡는 순간 어머니도 약간의 힘을 주셨어요.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성공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철도 기술을 만들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일을 겪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보니 고마워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매일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며 지난 19년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대학 시절 이야기, 프랑스 철도청에서의 경험, 그리고 한국에서의 성공까지 어머니는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특히 새로 개발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어머니의 반응이 가장 좋았어요. 손을 꼭 잡아주시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셨죠. 비록 말씀은 하지 못하셨지만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어머니께 중요한 결정을 말씀드렸어요. 한국에 계속 머물면서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고요. 프랑스 정부의 압박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어머니가 제 선택을 지지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의식을 찾으신 것처럼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K-벨로시티 프로젝트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시스템의 성능이 알려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도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민 박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온 프로젝트용 고속철도 기술 도입을 요청했다고 말했어요. 그것도 최근 개발한 시스템을 핵심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말이에요. 사막 지역의 극심한 온도 차이 때문에 우리 기술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동유럽의 폴란드와 체코에서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박가은 실장이 자료를 정리하며 현재까지 공식 문의가 온 국가가 12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상 계약 규모만 해도 300억 달러를 넘을 것 같다고 했어요. 한국형 고속철도 기술이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이러니한 일은 한 달 후에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구실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정민 박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와서 프랑스에서 누가 와서 저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프랑스 철도청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로비로 내려가 보니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피에르 뒤랑 부장이 서 있었거든요. 몇 년 전 제 설계안을 과잉 설계라며 거절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몇 년 전 오만하고 권위적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뒤랑 부장은 먼저 사과부터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제 아이디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면서 그때 자신이 너무 보수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사과는 고맙지만 정확히 무슨 일로 오신 건지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뒤랑 부장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를 꺼냈어요. 프랑스 철도청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최근 유럽 철도 안전 규정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고 제가 개발한 시스템이 정확히 그들이 찾던 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몇 년 전에는 과잉 설계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뒤랑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때 자신이 잘못 판단한 걸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지금이라도 협력할 수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제 기술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기술 이전료도 충분히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프랑스 정부도 이 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과의 철도 기술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저에게 프랑스 정부 훈장까지 수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제가 옳았다고 안전에는 과잉이란 게 없다는 걸 이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그 생각이 든다면서 그때 제 말을 들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표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늦다고 했어요. 하지만 기술 협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조건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뒤랑 부장이 간절한 표정으로 어떤 조건인지 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모든 협력은 한국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 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 계속 개발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뒤랑 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진정한 협력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정말 상징적이었어요. 과거 저를 거절했던 사람이 이제는
제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였거든요. 며칠 후 정식으로 프랑스와의 기술 협력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에 머물며 연구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이곳이 제 기술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곳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오늘도 저희 팀원들과 함께 점심으로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것이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